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최고 명문 도쿄대학교 교수가 조선을 비하하다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교수가 일본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얼어붙었고 일본 학계는 발칵 뒤집혔어요.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 엘리트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 실화를 함께 알아보시죠.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노리코입니다. 도쿄대학교 언어철학과 교수였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곧 아시게 될 거예요. 한 문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부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했죠. 어릴 적부터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선진국이고 조선은 우리가 문명을 전해준 미개한 땅이라는 것이었죠. 이런 생각은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 곳곳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2019년 봄 국제언어학회 강단에 서서 저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조선은 일본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한글? 그건 장난감 수준의 문자죠. 한국어는 본질적으로 중국어의 열합판이며 논리적 구조보다는 감정적 표현에 치우친 언어입니다. 강연장에 모인 200여 명의 청중들 앞에서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철저했고 논리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죠. 한국어는 문법적 일관성이 부족하며 높임법 체계는 감정적 친밀도에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이는 학문적 언어로서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어의 단점들을 나열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무지한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 순간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 유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교수님, 그 말씀은 너무 편견에 치우친 것 아닙니까? 한글의 과학성과 체계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와 그 학생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학술적 분석일 뿐입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이니까요.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 결과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차가운 우월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 학생의 얼굴이 더욱 붉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내심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 유학생은 주먹을 꽉 쥔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자리를 나서는 유학생의 등 뒤로 몇몇 사람들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건 저를 향한 조용한 분노였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때 완전한 승리를 확신했어요. 제가 옳다고, 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박수 소리는 예전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선배 교수인 다나카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노리코, 그 한국어에 대해 너나 좀 더 깊이 연구해봐.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생겼으니까 정말 흥미로운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내심 짜증이 났습니다. 왜 제가 그런 하찮은 언어를 연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배 교수의 제안이었고 무엇보다 제 학술적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언제까지 연구 결과를 내야 하나요? 6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현지 조사도 포함해서 말이야. 현지 조사라니. 한국에 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인터넷을 뒤적거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았죠. 그때 제가 본 것은 혐한 만화들과 역사 왜곡 자료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가 얼마나 미개했는지,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원시적이었는지를 다룬 내용들이었어요. 조선인들은 문자도 제대로 못 만들어서 중국 글자를 빌려 썼다. 한글은 세종이 만든 게 아니라 몽골 문자를 베낀 것. 조선은 일본이 근대화시켜준 덕분에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넘쳐났어요. 저는 이 자료들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어차피 대단할 것도 없을 거야. 일주일이면 연구 끝내고 돌아올 수 있겠어.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연구하고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몇 개의 대학을 방문하고 몇 명의 교수들과 인터뷰하고 적당한 결론을 내리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건방졌어요. 호텔도 최고급으로 잡았고 일정도 여유롭게 짰습니다. 어차피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의 저는 정말 오만했습니다. 제가 곧 맞닥뜨릴 진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한글이라는 작은 문자가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조선 문자 연구하러 가는 거야. 한 일주일이면 끝날 것 같은데. 친구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정도도 연구할 가치가 있나? 시간 낭비 아니야?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저는 불쾌했습니다. 공항의 한글 안내판들이 눈에 거슬렸어요.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였거든요.
택시 기사가 한국어로 말을 걸어왔을 때도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굳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번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와의 협업 회의였어요.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생각보다 크고 깔끔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겉모습이 좋다고 해서 학문적 수준까지 높은 건 아니니까요. 언어학과 회의실에서 김 교수를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리코 교수님. 멀리서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 교수의 정중한 인사에도 저는 차갑게 응답했어요. 조선어는 본질적으로 감성 위주의 언어 아닙니까? 체계적인 언어학적 분석이 과연 가능할까요? 일본어나 중국어에 비해 학술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참석했던 다른 교수들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하지만 김 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직접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내일 세종대왕기념관에 함께 가시죠.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 원문을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저는 내심 시큰둥했습니다. 또 다른 선전용 전시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야겠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한국사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조선이 얼마나 중국에 의존적이었는지, 일본의 도움 없이는 근대화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내용들을 읽으며 제 생각을 더욱 굳혔어요. 다음 날 아침 김 교수와 함께 세종대왕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도 저는 한글 표지판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봤어요. 글자가 너무 각져 보이네요. 부드러운 곡선미가 부족한 것 같은데. 김 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세종대왕기념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해례본 전시실에 들어선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유리관 속에 보관된 해례본 원문이 보였어요. 600년 전의 문서인데도 글자가 선명하고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발걸음이 완전히 멈췄어요. 국가의 어음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책장을 넘기지 못한 채 몇 분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가 뭐죠? 김 교수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던 거죠. 한자는 중국 문자라서 우리말과 맞지 않았거든요. 자음 제자 원리를 계속 읽어가면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본자 5글자는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뜨고 이건 어떻게 가능하지?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5세기에 이런 과학적 분석이 현대 음성학보다 더 체계적이잖아요. 기역은 혀풀이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겁니다. 김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충격에 빠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자 창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발성기관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었어요. 모음 제자 원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천지인 삼재를 바탕으로 한 철학적 설계. 는 하늘을, 은은 땅을, 이는 사람을 뜻한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우주관과 철학이 담긴 창조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문자 체계와 달랐어요. 전시관을 나서며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을 때 저는 무릎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앞에서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세종대왕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게 문자라고? 이건 철학이고 과학이고 사랑이잖아.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지하철에서 점자 한글 안내판을 발견했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한글이 함께 표기되어 있었거든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문자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거지? 일본의 히라가나는 처음에 여성들이나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한자는 남성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었고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왜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글을 보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해례본 복사본을 붙들고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압자 원리, 가획의 원리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습니다. 이런 문자 체계를 15세기에 만들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새벽 3시 저는 처음으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졌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문자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거지? 왜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해례본 복사본을 붙들고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해례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가 서울대 도서관에서 원문 해석을 도와주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면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들고 소리에 기대어 만들었다는 구절을 보는 순간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이것은 현대 언어학의 핵심 개념들이 모두 담겨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음 제자 원리를 더 자세히 분석하면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현대 음성학에서나 볼 수 있는 접근 방식이었어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기본자가 되고 여기에 획을 더해서 키읔, 디귿, 비읍, 지읒, 히읗을 만들었다니. 저는 종이에 글자들을 그려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체계적인 설계는 무작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계산과 과학적 분석의 결과물이었어요. 기본자 5글자는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뜨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15세기에 이런 과학적 사고가 가능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X-레이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발음 기관의 구조를 이렇게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김 교수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신미대사, 성산문, 박팽년 등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셨어요. 몇 년에 걸쳐 인간의 발음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모음 제자 원리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천지인 삼재를 바탕으로 했다는 설명을 보면서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는 하늘의 둥근 모양, 은은 땅의 평평한 모양, 이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떴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제작이 아니었습니다. 동양 철학의 핵심인 천지인 사상을 문자에 구현한 것이었어요. 우주관과 철학이 담긴 창조물이었죠. 그날 밤 저는 도쿄에 있는 제 제자 다케시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다케시,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어. 한글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체계적이야. 아니, 체계적인 정도가 아니라 경이로운 수준이다. 이 이메일을 보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다케시의 답장이 빨리 왔어요. 선생님, 설마 그쪽 사람들한테 세뇌당한 건 아니시죠? 조선 문자가 그렇게 대단할 리 없잖아요. 제자의 메일을 읽으며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며칠 더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학문을 위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위한 문자였습니다. 헤레본의 서문을 다시 읽어보니 그 의도가 명확했어요.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실어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이 문자는 배우기 쉽게 만들어졌구나. 저는 이 깨달음에 전율했습니다. 다른 문자들은 대부분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이집트의 히에로글리프, 중국의 한자, 일본의 한자 모두 배우기 어려운 문자들이었죠. 권력자들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신이었습니다. 헤레본의 끝부분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을 마치기 전에 깨우칠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15세기에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문자는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생각, 그것도 왕이 직접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김 교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한글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 교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입견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제 함께 연구해 보시죠. 저는 김 교수에게 공동 논문을 제안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하자고 했죠. 김 교수는 기꺼이 동의해 주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설계된 문자입니다. 이 사실을 세계에 알려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문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해야 하느니라. 백성이 그를 몰라 답답해하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아프니라. 꿈속의 세종대왕은 자상한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었어요. 눈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발명인지를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문자가 아니라 혁명이다. 지식의 민주주의를 실현한 혁명이야.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세운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무너져 내렸어요. 한글은 그 어떤 문자보다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한 달 후 저는 김 교수와 함께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배경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직접 내레이션을 하고 제 변화 과정을 솔직하게 보여주자는 것이 김 교수의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촬영 첫날 카메라 앞에 앉은 순간 저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제가 저질렀던 실수들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렇게까지 무례했는지 몰랐습니다. 말을 시작하자마자 목이 메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변화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과거에 저는 조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어를 열등한 언어라고 말했고 한글을 장난감 수준이라고 폄하했어요.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말을 하다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며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김 교수가 제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세종대왕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교육자였고 개혁가였으며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한글을 만드는 과정을 연구하면서 저는 감동했어요. 세종대왕은 직접 발음 연구에 참여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완벽한 문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종은 왕이 아니라 교사였군요. 이 말을 할 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교육자였거든요. 지식을 독점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나누려 했던 분이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에요. 한국사 수업을 참관하게 되었는데 세종대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교수님, 한글은 우리한테 자존심이에요. 그 아이의 맑은 눈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4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아이의 말에서 한국인들의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것은 한국인들의 혼이었습니다. 어떤 점이 자존심이야? 저는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세종대왕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다른 나라는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어준 곳이 없대요. 그 아이의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4살 아이가 저보다 한글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그 아이에게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더니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와, 교수님 발음 진짜 좋아요. 더 배우세요. 그 아이의 격려에 저는 더욱 힘이 났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저는 세종대왕릉을 방문했습니다. 여주에 있는 영릉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묵념을 올렸어요. 무덤 앞에서 저는 세종대왕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세종대왕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종대왕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사명감도 생겼어요. 이 위대한 유산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 말입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오랜만에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무엇을 그렇게 배우는데? 사람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도요. 어머니는 제 목소리가 달라진 것을 느끼셨나 봐요. 목소리가 많이 부드러워졌구나.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문자만 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들, 한글로 꿈을 키우는 사람들, 한글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내가 배워야 할 건 문자가 아니라 사람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글을 단순한 문자 체계로 보지 않았어요. 그것은 한민족의 지혜와 철학이 담긴 문화유산이었고 무엇보다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간 후 저를 기다린 것은 예상보다 훨씬 혹독한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인터뷰와 다큐멘터리 내용이 일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거든요. 도쿄대 교수, 민족 감정에 휘말린 망상에 빠져. 노리코 교수, 학술적 신뢰도 추락. 반일 세력에 포섭된 일본 지식인. 한국의 문화 공세에 무너진 교수. 아침마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은 더욱 가혹했어요. 노리코는 일본의 수치다. 학자가 감정에 휘둘려서 어떻게 하나. 돈을 받고 한국 편을 드는 것 아니냐.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복도에서 만나도 인사를 받지 않는 교수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동료 교수가 제 면전에서 말했습니다. 노리코는 이제 신뢰할 수 없어. 학문적 객관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과는 함께 연구할 수 없어.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넘게 함께 연구해온 동료였는데 말이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던 몇 개의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어요. 출판사에서는 제가 쓰고 있던 책의 출간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리코 교수님. 회사 사정상 출간이 어려워졌습니다. 편집자의 어색한 변명을 들으며 저는 씁쓸했어요. 진짜 이유가 뭔지는 뻔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따르던 몇 명의 제자들이 다른 교수로 지도 교수를 바꾸겠다고 했어요. 다케시가 제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다케시, 너까지 나를 떠나는 거니? 선생님, 전 아직 너무 어려워요. 무서워요. 무서워? 뭐가 무서운데? 주변 시선이요. 친구들도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저도 학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요. 취업도 걱정되고. 다케시야,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학자의 본분 아니냐? 선생님 죄송해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협박성 메일도 수십 통 받았습니다. 반역자 노리코, 일본을 배신한 죄를 알라. 한국에서 얼마나 받아먹었냐? 매국노 같은 년. 일본에서 나가라.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 이런 메일들을 읽으며 저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진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한국어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어요. 밤새워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봤고 한국어 논문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학도 읽기 시작했어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읽으며 한글의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 구절을 읽으며 저는 울었어요. 한글로 표현된 이 섬세한 감정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3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여행이었어요. 학교 출장비도 나오지 않아서 제 돈으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마을의 노인정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읽기 쓰기를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80세 할머니는 평생 글을 몰랐다고 하셨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글을 가르쳐 드릴까? 아이고, 이 나이에 글을 배워서 뭐 하겠어요? 할머니, 한글은 쉬워요. 금방 배우실 수 있어요. 저는 그 할머니에게 한글을 가르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글자는 아예요.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할머니는 제 발음을 따라하며 신기해하셨습니다. 평생 처음 배우는 글자였거든요. 어머, 정말 쉽네요. 이게 글자예요? 할머니의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한글의 위대함을 느꼈어요. 80세 할머니도 하루 만에 기본 모음을 익히셨거든요. 한 달 동안 매일 할머니를 찾아뵈며 한글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운 속도로 글자를 익혀나가셨어요. 마지막 날 할머니가 제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서툰 글씨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편지였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이제 손자 이름도 쓸 수 있어요. 8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써봤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순간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문자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학습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였고 마음과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이 문자는 권력이 아닌 존엄으로 쓰였구나. 할머니의 편지를 보며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제가 걷고 있는 길이 옳다는 것을 말이에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리는 이미 불타버렸어요. 하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갈 용기가 생겼거든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교수와 함께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상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해외 언론들이 이 작품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교수, 한국 한글을 과학적 기적이라 칭찬. 일본 학자의 변화가 학계의 충격. 동양 문자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일본 내 반발과 달리 국제 학계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문자라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의 언어 철학과 한글의 과학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서였어요. 영문판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책을 쓰면서 저는 더 깊이 한글을 연구했어요. 다른 문자들과 비교 분석하면서 한글의 독창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집트의 히에로글리프는 상형 문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수메르의 쐐기 문자는 너무 복잡했어요. 로마자는 표온 문자지만 발음과 표기의 불일치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표온 문자이면서도 발음과 표기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고 무엇보다 배우기 쉬웠습니다. 이런 문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었어요. 국제언어학 저널에 논문을 투고했습니다. 제목은 훈민정음 15세기 언어학적 혁명의 재조명이었어요. 3개월 후 논문이 게재되었고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가 제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노리코 교수님의 연구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강연 제목은 세종대왕 언어 민주주의의 아버지였어요. 강연장은 만석이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 손바닥이 땀에 젖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강연이 아니었어요.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서구학계에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의 노리코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동양의 한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언어학적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연은 성공적이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세종대왕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가입니다.
아니, 발명가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한 철학자였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한글은 조선의 것이지만 동시에 인류의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보여준 것은 문자 발명이 아니라 사랑의 발명이었거든요. 지식의 민주화, 소통의 평등화를 실현한 것입니다. 강연 후 MIT의 촘스키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노리코 교수님의 연구가 언어학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언어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세계적인 언어학자의 인정을 받은 순간이었어요. 그 후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류와 함께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파리의 소르본 대학교에서 한국학과가 신설되었고, 베를린 대학교에서는 한글 서예 강좌가 개설되었어요. 런던의 대학에서는 한글의 조형미를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관심이었어요.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한글의 체계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가 자연어 처리에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구글의 언어 처리팀에서 제게 자문을 요청해왔습니다. 한글의 형태소 분석 체계가 너무 정교해요. 이런 언어는 처음 봅니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도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조합형 구조가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옥스퍼드, 소르본, 베를린 대학교에서도 한글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도사가 되어 있었어요. 유네스코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글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의뢰받았어요. 문해율 개선을 위한 한글 교수법 연구. 제목만 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글이 전 세계 문해율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일본에서는 여전히 저를 외면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해외의 호평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구의 한국 편향 같은 기사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이 가진 보편적 가치는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느 날 제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한글을 채택했다는 것이었어요. 한글의 표음 체계가 그들의 언어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전율했어요. 한글이 정말로 인류 보편의 문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일본에서의 마지막 강연이었습니다. 도쿄 국제포럼 10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결론 부분을 한국어로 발표하기로 결심했거든요. 한글은 인간의 존엄성을 담은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은 사랑으로 이 문자를 만드셨어요. 순간 강연장이 술렁였습니다. 몇십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어요. 야유도 들렸습니다. 반역자, 일본을 배신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한국어로 마무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더듬 증세가 있으셨어요. 일본어의 복잡한 경어 체계 때문에 더 말하기 어려워하셨죠. 그때 어머니가 한글을 쓰셨다면 좀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 한글의 단순하고 과학적인 구조가 어머니 같은 분들에게는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기 감정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에게 한글을 드릴 수 있었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조선인인가?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정말로 궁금했어요. 국적은 바뀔 수 없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을 향해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문화원에서 정식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김치를 담그고 불고기도 만들었어요. 한국 문화를 몸으로 익히고 싶었습니다. 내가 쓴 글은 어머니가 말하지 못한 이야기였을까? 일기에 이렇게 쓰면서 저는 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혼민정음 해례본 전시관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거든요. 1년 전 이곳에서 한글을 처음 만난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연장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1년 전 다큐에서 만났던 그 중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조선 문자한테 배웠거든. 조선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랑을 담아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날 오후 세종대왕 동상 앞에 다시 섰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요. 진심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세종대왕이야말로 제 인생의 은인이셨거든요. 저녁에 김 교수와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김 교수님, 1년 전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 교수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리코 교수님이 용기를 낸 거예요.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를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새로운 책의 첫 문장을 썼습니다. 조선의 문자가 나를 부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세웠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문자는 나라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온도에서 시작된다. 일본에 도착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다케시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한글로 쓴 편지였어요. 다케시야, 일본어로는 이런 편지를 못 쓸 것 같아. 한글로 쓸게. 이 문자가 나를 가르쳐준 것은 언어가 아니라 사랑이었어. 책의 마지막 문장도 정했습니다. 나는 한글에게 패배했다. 그리고 그 패배가 내 인생 최고의 승리였다. 꿈속에서 세종대왕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리코, 문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해야 하느니라. 꿈에서 깨어나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문자는 정말로 저를 살려주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매일 한글을 공부합니다. 한글이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면서요. 그 문자가 저를 구원했습니다. 조선의 문자가 일본인인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나는 조선의 문자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가 내 인생을 구했습니다. 나는 한글에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인생 최고의 승리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리코 교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편견이 진실과 만났을 때 얼마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보셨죠? 노리코 교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한글이 가진 진정한 힘을 보여줍니다.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이 6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도 가장 회의적이었던 사람조차 감동시킬 만큼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힘, 한국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아닐까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이고 지식의 민주주의이며 인간 존엄성의 상징입니다. 노리코 교수처럼 한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램프 채널과 함께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를 계속해서 탐험해보시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